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음바페와 이강인 사이에 펼쳐진 드라마와 파리 생제르맹 PSG의 전략이 이들 사이에서 어떤 역학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화려한 무대, 바로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한 PSG의 경기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이 중심에는 한국의 자랑 이강인이 있습니다. PSG는 앞서 열린 1차전 홈 경기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를 2대 0으로 이기며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출전 여부는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안컵에서의 활약 이후 그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며 경기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주요 스포츠 매체인 RMC 스포르트와 르 파리지에는 이강인 대신 바르콜라와 에메리아 비트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강인이 경기에 뛰지 못하면서 일부는 PSG 내에서의 그의 위치와 팀 동료들과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사건 이후 이강인과 PSG 선수들 사이의 신뢰와 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평소 경기당 90회 이상의 패스를 받는 중요한 선수였지만 아시안컵 이후 그의 패스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볼을 소유하려는 강한 집착을 보이며 종종 자신의 주 포지션을 벗어나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낼 이야기는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선 팀 내외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전략, 그리고 한 선수가 마주한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이 빛나는 별, 이강인 선수의 급부상이 잠시 주춤해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그에게 있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며 팀 내에서의 위치도 다소 불안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가 교체 선수로 출전할 기회가 여전히 있지만 만약 그가 필드 위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의 슬럼프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결국 예상대로 최근 3경기에서 벤치를 지키며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PSG는 이강인 선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식 경기 6전에서 4승 2무의 눈부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같은 기간 동안 5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되었지만 주된 원인은 팀의 매끄러운 중앙 패스 전술에 있었습니다. 음바페를 포함한 PSG 선수들은 소시에다드가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중앙에서 힘든 경기를 펼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볼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주고 수비로 후퇴하여 빌드업골을 추구하기보다는 속도 있는 롱패스를 통해 소시에다드의 수비 라인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역습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실제로 후스코어드 데이터에 따르면 PSG는 볼점유율에서는 밀렸지만 슈팅 수에서는 상대팀을 앞섰습니다. 이는 선수들이 공격 과정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PSG의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음바페는 왼쪽 측면을 돌파한 후 중앙에 위치한 바르콜라에게 컷백을 전달하여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15분에는 왼쪽 측면을 파고들며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미 수비 5명이 그를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지만 음바페의 뛰어난 속도와 개인 기량 앞에서는 그들의 방어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재능은 여전히 PSG와 한국 축구에 있어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의 현재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의 능력과 잠재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전략적인 공격으로 인해 PSG는 2차전에서 압도적인 3점 차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을 자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래 계획은 주요 선수들의 체력을 보존하기 위해 교체 선수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교체 출전은 그 자체로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후반전 PSG의 깊은 곳에서 시작된 전진 패스는 루이스가 이강인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음바페에게 직접 패스를 하는 것이었지만 수비의 압박으로 인해 그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강인은 공을 받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공을 2번 터치한 뒤 음바페에게 정확한 롱 스루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음바페의 놀라운 스피드로 그는 수비수를 최소 5m 이상 벌리며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고 마침내 왼쪽 리어 포스트로 낮게 공을 밀어 넣으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로 PSG의 8강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강인의 플레이는 단순한 센스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달한 패스는 음바페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피해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수비의 방해로 인해 처음 의도한 패스가 예상치 못하게 변했을 때
이강인이 보여준 대처 능력은 그가 단순한 플레이메이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공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스핀을 가해 전달한 그의 롱패스는 정교함과 기술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흥분되는 순간 이후 득점 세레모니 중에 이강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PSG 선수들 사이에서 이강인이 뒤늦게 합류하자 음바페는 마치 분노한 듯 이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강인의 교체 출전과 이후의 활약은 그가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팀 내 긴장감과 동료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음바페의 거부감이 담긴 제스처는 그와 이강인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오지 말라는 듯한 태도는 넥스트 레벨의 전설인 음바페가 어떤 이유에서건 이강인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PSG 팬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음바페가 팀을 떠날 것이라는 루머가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하여 그를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의견들도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태는 복잡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리케 감독은 음바페가 가까운 미래의 PSG의 중심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팀은 다른 핵심 선수들과의 조합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특정 선수가 독보적으로 빛나는 것보다는 선수들 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음바페의 이적설이 퍼진 후 그의 출전 시간이 줄어든 것은 이러한 팀 내의 전략적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의 불화로 한국 대표팀 내에서 생긴 분열을 이강인이 야기한 것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그날 음바페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자신의 이기적인 플레이로 팀의 조화를 해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포츠 통계 업체인 오타의 기록에 따르면 이강인이 공격 지역에서 시도한 패스는 45분 동안 단 9번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그가 패스에 특화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공을 필요 이상으로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강인의 경기 내의 역할은 점차 변화하고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여러 차례 거친 반칙을 당하며 턴오버를 일으킨 그는 아시안컵 이후 더 큰 부담감을 안고 경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 기회 창출 빈도가 떨어지고 패스 성공률 역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의 경기 시간이 대폭 줄어든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후반 77분경에 발생한 상황은 이강인의 현재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골킥이 행해지는 순간 이강인은 공간을 만들어야 할 때 오히려 우가르테와의 동선이 겹치는 선택을 하며 소시에다드에게 턴오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필요한 움직임은 거의 위기로 이어졌고 돈나룸마의 뛰어난 선방이 없었다면 실점으로 연결될 뻔했습니다. 이강인의 수비 참여 부족은 소시에다드의 연속된 속공을 막는 데 있어 큰 공백으로 작용했습니다. 더욱이 후반 88분에 발생한 상황은 이강인이 직면한 문제점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페널티 박스 내에서 상대 공격수에 대한 어설픈 방어 시도는 결국 쿠보에게 패스가 연결되고 베나타의 가벼운 터치를 받아 슈팅으로 이어지며 돈나룸마가 선방한 공을 리바운드로 연결한 베커에 의해 실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강인의 경기 내 결정적 순간에서의 부재가 팀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강인의 현재 상태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경기에 대한 이해도와 상황 판단 능력에서도 발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팀 내에서의 역할 변화와 함께 이강인이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의 장점을 다시 한번 빛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강인이 참여한 경합의 활동률이 PSG 내에서 가장 저조했다는 사실은 그가 팀 내에서 심지어 국가대표팀에서도 오랫동안 턴오버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을 드러냅니다. 실점의 결정적 순간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패스를 차단했다면 불필요한 실점을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놀라운 어시스트 능력은 프랑스 매체들로부터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는 데 충분했습니다. 특히 쿠보와의 대결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11년 전 쿠보에게 받은 빚을 이강인이 첫 번째로 갚아준 경기로 두 선수의 역사와 경쟁은 그들이 처음 만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강인과 쿠보는 각각 발렌시아와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경기를 치렀고 바르셀로나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11년 후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다시 만난 쿠보를 상대로 이강인이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복수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경기 결과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일부 매체들은 이번 경기가 이강인의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몇몇 행동들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지만 이강인이 국가대표팀에 다시 선발되고 그의 경기 스타일에 변화를 주게 된다면 그 변화는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 소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